인조인간. 무라케 박사는 여러 가지 동물 실험에서 인공 생식 실험에 성공했다는 보고를 하고 나서 방금 전 사환이 가져온 모르모트 2마리를 넣은 우리를 테이블 위에 꺼내 놓았다. 이 하얀 것이 내가 무라키 액속에서 배양한 모르모트입니다. 검은 빛을 띠는 쪽이 보통 어미에게서 태어난 모르모트예요. 모두 생후 3주 된 것입니다만 그 발육 상태는 전혀 차이가 없지요. 자, 부디 이것을 좀 돌려보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박사는 모르모트 우리를 제일 앞줄에서 듣고 있는 남자에게 건넸다. 2마리의 모르모트는 우리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우리는 청중들 사이에서 차례차례 건네지고 있었다. 300명 정도 되는 남녀 청중은 묘한 환경 속에서 생육한 이 작은 동물을 신기한 듯이 관찰하면서 근대 과학의 놀라운 기적에 경탄하고 있었다. 박사는 청중의 머리 위로 만족스러운 듯이 눈길을 한번 던지며 느긋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들 동물 실험이 훌륭하게 성공한 데 용기를 얻어서 전 이제 마침내 이것을 인간에게 적용해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의 정자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배양액으로 선택한 것은 제2기 무라키액이라고 임시로 제가 명명한 생리약입니다. 열성적인 청중들 사이에서는 학계에 보고된 적이 없는 이 대담한 발표에 대해서 때때로 경탄의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배빈석에는 동아생리학회 회원 7, 8명이 이 획기적인 실험 보고 내용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무라키 박사의 조수로 그 실험을 돕고 있는 여자 이학사 나이토 후사코의 단발 모습이 홍일점으로 눈에 띄었다. 박사는 컵에 담긴 물로 입을 잠깐 축이고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다. 지금 그 인조 대안은 제가 만든 특별한 시험관 속에서 무사히 자라고 있어요. 현재 임신 3개월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가장 어렵게 느낀 것은 영양 보급이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이 나이토 이학사의 협력에 그런 어려움도 돌파할 수 있었죠. 저희들은 최근에 각종 단백질 합성에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지금은 발표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저의 실험이 성공해서 이 인조 아이를 햇빛과 공기에 내놓아도 될 수 있을 만큼 발육이 된다면은 그때 모든 보고를 제대로 올리겠습니다. 아마 본 학회의 추계 대회에서는 보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사는 이렇게 말하고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으며 연단을 물러났다. 이로써 동아생리학회 춘계 공개 회의는 끝났다. 그때 방청석에 나이토 옆자리에 있던 아베 의학사가 벌떡 일어나서 지금 자기 앞을 막 지나가려는 무라키 박사를 향해 말했다. 선생님, 잠깐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라고요? 하고 무라키 박사는 멈춰서서 말했다. 오늘은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제 실험에 대한 윤곽만 보고했을 뿐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으니까요. 왜냐면요, 저희 실험은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성공할지 어떨지 전혀 모른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험 내용에 관한 질문이라면 오늘은 아무 대답도 해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자 아베 의학사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다. 간사가 자기 자리에서 폐회를 보고하자 청중들은 문 쪽으로 몰려갔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다음 날 신문에는
무라키 박사의 보고 연설 내용이 다분히 과장되어 보도되었다. 인조인간의 발견, 시험관에서 인간이 태어나다. 이번 가을까지는 응애하고 첫 울음소리가 날 것이다. 이렇게 센세이셔널한 표제를 내걸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무라키 박사와 나이토 이학사의 초상을 나란히 싣고 이 두 사람이 시험관으로 태어나는 아이의 부모입니다 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었다. 신문 기자들이 의견을 구한 많은 생물학자들 중에는 다소의 의문을 남기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라는 점에서는 모든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실험 보고를 상세히 접하고 싶다는 것도 모든 학자 공통의 바람이었다. 어떤 페미니스트는 조급하게도 이로써 여성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여성에게 임신과 분만이라는 것이 필요 없어진다면 남녀의 생리적 구별이 없어지고 여자도 완전히 문화적 노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어떤 우생학자는 이로써 우생학은 합리적 기초 위에 서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더 특이한 것은 어떤 법률학자가 인조인간의 발명은 종래의 법률을 근저에서부터 전복시킬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을 장황하게 기자에게 한 것이었다. 학계에서도 속계에서도 경천동지의 소동이 일어났다. 물론 이 뉴스가 전 세계에 보도돼서 각국의 학계에 비상한 쇼크를 주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저 선생님, 시험관 청소를 하던 나이토 후사코는 수건으로 젖은 손을 닦으면서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열심히 화학서적을 읽고 있던 무라키 박사는 안경을 벗어 펼쳐놓은 서적 위에 올려놓고 조수 쪽을 돌아보았다. 저 어제 선생님의 연설에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세계적인 실험을 하고 계시다니 전 전혀 몰랐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건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또 도움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 호사코, 당신이 그렇게 시험관 청소를 하고 약병을 정리해 주는 게 내 실험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이학자라고 소개하셨을 때 전 창피해서 마치 얼굴에 불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그거야 앞으로 이학자가 되면 되지. 응? 나한테서 앞으로 반년 정도만 공부를 하면 훌륭한 이학자로 만들어 줄게. 그리고 데라다 학사의 화학 정의, 그 책 공부는 이제 다 끝났지? 잘 모르는 건 주저하지 말고 물어봐. 그럼 지금부터 복습을 하자고. 저 선생님, 이렇게 말하고 고개를 들었을 때 후사코의 눈에는 눈물이 약간 고여 있었다. 저요, 이제 이런 어려운 책을 공부하는 것 싫어요. 전 그냥 여자이고 싶어요. 언제까지고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고 작년 여름처럼 선생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말이에요. 저 선생님, 저를 어디든 데려가 주세요. 아무도 없는 곳, 선생님과 둘만 있는 곳으로요. 그녀는 박사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박사는 무릎 근처의 삼배 작업복을 통해 부드러운 물체가 꼼지락거리는 것을 느끼며 한동안 넋을 잃고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그녀 머리 위에서 노골적으로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하지만 역시 상냥한 말투로 말했다. 그렇게 떼를 쓰면 안 돼요. 난 그때부터 계속 후사코를 사랑했잖아. 이렇게 말하며 무라키 박사는 옅게 화장을 한 그녀의 목에 키스를 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넷이나 있는 걸 모르지 않잖아. 그리고 당신도 약혼자가 있고 말이야.
후사코는 고개를 들었다. 박사의 무릎은 눈물로 크게 얼룩졌다. 그녀의 눈언저리는 눈물 범벅이 되었다. 알았어요. 제가 괜한 고집을 또 부렸네요. 하지만 저 아무래도 선생님 곁을 떠나지 못하겠어요. 작년 여름이었죠. 8월 14일이었습니다. 오후 4시경이었고요. 아직 해는 높이 떠 있어서 한창 더울 때였는데 선생님은 수영복을 입고 모래 속에 반쯤 묻혀 계셨죠. 마치 중학생처럼 저도 말괄량이었고요.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선생님 곁을 지나갔어요. 저 일부러 그런 거예요. 저 선생님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부세의 시였죠? 아마 그때 제가 불렀던 노래가요. 이런 거였어요. 산 너머 하늘 저 멀리 행복이 산다고 사람들은 말하지. 아, 난 혼자 찾아갔다. 그러나 눈물 지으며 돌아왔네. 산 너머 저 멀리 행복이 산다고 사람들은 말하지. 저 그때 이런 노래를 불렀었어요. 그러자 선생님도 나중에는 따라 부르셨죠. 저 귓불까지 빨개졌었어요. 하지만 전 노래를 그만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기뻤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 정도였죠. 이 이야기를 듣자 무라키 박사도 조금 눈물을 글썽거렸다. 추억을 회상한다는 것은 아무리 괴로울 때의 추억이라도 사람의 마음을 센티멘털하게 하는 것이다. 하물며 이런 로맨틱한 추억을 회상한다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 박사는 그녀의 말을 이었다. 그리고 바다에서 자주 만났지. 하반신을 물에 담그고 가끔씩 찾아오는 파도와 장난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어. 결국 저도 선생님한테서 한 칸 정도 떨어진 곳에서 나란히 누워 모래 속에 묻혀 있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생님이 독일에서 보신 표현파 연극 이야기, 그리고 선생님이 놀러 오라고 하셔서 가마쿠라 댁으로 찾아갔죠. 그리고 참 신기하구만, 사람의 인연이란 건. 그래서 당신은 그해 여름을 끝으로 모 대학의 청강생을 그만두고 내 실험실에서 나를 도와주게 되었지. 그리고 차가운 과학 연구를 하면서 우리들은 서로 사랑했지요. 모든 것을 불태울 만큼 열렬한 사랑으로. 우리들은 마치 젊은 학생들끼리 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했어. 세상에서는 우리들이 이 연구실에서 늘 현미경이나 시험관만 만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리고 내 아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은 우리들은 하루 종일 이 방에서 손을 잡고 포옹하고 계속해서 사랑놀이를 했지. 당연히 연구는 태만해졌고 말이야. 두 사람의 손은 저절로 움직였다. 격렬한 포옹이 이루어졌다. 후사코는 글썽거리는 눈을 들고 조각처럼 침착한 박사를 가만히 바라보며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선생님은 저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훌륭한 연구를 하고 계셨잖아요. 인간의 인공생식이라니. 저 조금이라도 괜찮으니까 좀 보고 싶어요. 옆방이죠? 벌써 한 달이나 됐네요. 선생님이 그 방을 걸어 잠근 것이. 하지만 저한테만은 조금은 보여주셔도 되지요? 저 꼭 보고 싶다고요.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지요. 후사코, 그것만은 안 돼. 게다가 실험은 절대 암흑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절대 안정 상태가 필요해. 그러니까 실험이 성공할 때까지만 기다려줘. 이번 실험은 내 생명과
내 명예를 건 실험이니까 말이야. 만일 그렇지면 난 완전 파멸이야. 길어진 4월 해도 저물 무렵 두 사람은 실험실을 나와서 벚꽃이 지는 정원을 따라 박사 자택의 뒷문 안으로 사라져 버렸다. 아버지, 개는 뭐라고 짖는지 아세요? 개는 멍멍하고 짖지. 아이, 그건 일본 개고요. 서양 개는 어떻게 짖는지 알아요? 서양 개도 마찬가지야. 거짓말. 아버지는 모르나 보네요. 서양 개는 바우바우 하고 짖어요. 영어책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보세요. 더 독 박스 바우바우. 아버지, 백일홍이라고 쓰고 왜 사루스벨이라고 읽어요? 어려운 질문이네. 아버지는 잘 모른다. 네 형한테 물어보렴. 형은 뭐든지 잘 아니까. 백일홍, 백백자가 사루, 날일자가 수배, 그리고 붉은홍이 리겠지 뭐. 영어로는 백일은 헌드레드 데이라고 해. 헌드레드 데이즈라고 해야지. 복수니까 말이야. 역시 아버지는 훌륭하셔요. 어제 신문에 아버지 사진이 실렸어요. 나이토 씨 사진하고 같이요. 나이토 씨도 정말 훌륭해요. 무라키 박사는 평소처럼 14, 12 되는 장남과 장녀를 상대로 등교 전에 친구가 되어주며 놀고 있었다. 박사는 봄부터 여름에 걸쳐서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고 평소에는 수요일에 한 번 대학 생리학 교실에 강의를 나갔다. 그 외에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자택 내에 설치된 실험실에서 지낸다. 다만 8월 달은 가마쿠라의 별장에서 지내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방 하나를 실험실로 사용하고 있다. 후사코와 알게 된 장소가 바로 그 가마쿠라 별장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박사는 아침 3시간은 완전히 가정의 아버지였고 낮에 9시간은 완전히 연구를 위해서 할애했다. 그의 일과는 정확한 시계처럼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다. 특히 한 달쯤 전에 예의 인조인간 실험을 하고 나서는 방문객을 일절사절하고 실험실에는 조수 나이토 이외에는 가족의 출입도 엄금하고 있었다. 나이토 후사코만이 비서 자격으로 출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7시가 되었으니 학교에 다녀오라는 무라키 부인의 말이 있었다. 무라키 부인은 그렇게 말하면서 부자가 놀고 있는 곳으로 들어왔다. 부인은 30살 후반 정도였지만 아직 20대로 보일 만큼 젊음을 유지하고 있었다. 두 아이는 아버지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라며 어린 새들처럼 쾌활하게 방을 나갔다. 오늘 아침에도 신문기자가 또 3명이나 왔었어요. 무라키 부인이 남편 옆에 앉으며 말했다. 다 귀찮아. 신문기자 나부랭이가 대체 뭘 알겠어. 박사는 고개를 돌린 채 담배 연기를 푹푹 내뿜으며 그렇게 말했다. 그래도 그 기자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선생님의 실험이 성공하면 그 아이의 호적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그녀는 비스듬하게 남편 얼굴을 보면서 말했다. 박사는 석상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다. 정말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박사는 미간에 세로로 큰 주름이 생길 정도로 얼굴을 찌푸렸다. 그러나 그것은 곧 사라지고 다시 평소의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학자는 연구만 하면 되는 거야. 연구 결과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현실에서 전문가에게 맡기면 돼. 조만간 법률가가 어떻게든 결정을 하겠지 뭐. 다만 실험에 사용한 정자는 내 것이니까 내가 당연히 아버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말이야. 그러면 어머니는 없게 된다는 건가요? 부인의 얼굴에는 쓸쓸한 표정이 역력했다. 박사는 그것을 알아차리고는
격려하는 어투로 말했다. 모치는 없게 되지. 하지만 여기서 과학이 조금 더 진보하면 부친이 없는 아이도 생기게 될 거야. 정자를 합성할 수만 있다면 말이야. 그리고 그건 확실히 곧 가능해질 거야. 그렇게 되면 부모 자식 관계가 이상해지잖아요. 도덕의 의무도 없어지고요. 하지만 당장 지금 법률상으로는 누군가가 어머니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합리적으로 말하자면 그 실험에 도움을 준 나이토 씨가 어머니가 될 권리가 있기는 한데. 박사는 이렇게 말하며 전광석화처럼 빠른 속도로 부인의 얼굴을 흘끗 보았다. 부인의 얼굴은 그와 거의 같은 속도로 싹 흐려졌다. 법률가가 나한테 의견을 구한다면 난 이렇게 대답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금 세상에 이런 말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당신도 이상한 기분이 들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을 제정하게 되면 지금의 세상만 안중에 두어서는 안 돼.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상적으로 일어나게 된 미래의 사회를 예상해야 한단 말이야. 과학자의 아내로서 남편 일의 성질을 잘 이해하고 있던 부인은 박사의 설명을 듣고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치상으로는 당연하다고 해도 어쩐지 마음은 꺼림칙하다. 그래도 나이토 씨에게는 약혼자가 있잖아요. 그분도 난처할 거리요. 게다가 그 남편 될 분이. 그야 어쩔 수 없지. 진리를 위해서는 다소의 희생을 치르는 것도 어쩔 수가 없는 일이야. 전차나 자동차가 발명돼서 차부가 일자리를 잃어도 차부 입장에서는 딱하지만 인류 전체를 생각하면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이토 씨도 또 나이토 씨의 남편 될 사람도 잘 납득을 시켜야지. 박사는 시계를 보았다. 8시 5분 전이었다. 박사는 준비를 마치고 실험실로 나갔다. 잠시 후 저택 안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쇼팽의 곡이었다. 그로부터 20일 정도 지난 어느 날이다. 무라키 박사 저택 내에는 벚꽃은 벌써 져서 잎이 무성하고 여기저기 정원석 그늘에 희고 붉은 계량종 철쭉이 피어 있었다. 조시가야 언덕의 나무들은 풍부한 햇빛을 받아 파란 잎이 하나하나 나는 것을 육안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느껴졌다. 그런 날은 누구나 일종의 자연의 위압에 충격을 받아 고민하는 법이다. 하물며 달콤한 고민을 하는 청춘 남녀에게 5월이라는 계절은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초조감을 준다. 약혼자가 있으면서도 처자가 있는 사람에게 모든 마음을 다 기울이게 된 나이토 후사코는 무라키 박사의 실험실 책상 앞에서 화학 서적을 읽고는 있지만 눈은 저절로 창밖의 푸른 나뭇잎으로 옮겨갔다. 마음은 어느새 몸이 건조한 서적 페이지를 미끄러져 나가서 멋대로 다른 쪽을 향했다. 무라키 박사는 잠깐 볼 일이 있다고 하면서 이틀 전부터 가마쿠라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가 없는 동안 후사코는 실험실에 틀어박혀서 화학식 암기에 전념하고 있었다. 그녀는 요즘 특히 현재 위치에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약혼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의 미래의 남편은 그녀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약혼녀가 고명한 박사에게 품행을 배울 겸 연구를 거들고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길 정도였다. 그 사람이 박사님과 나의 관계를 알면 어떻게 할까? 그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서 있는 발밑이 휘청휘청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가 현재 느끼고 있는 가장 큰 공포는 3개월 전부터 아무래도 신체에 이상이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박사는
임신은 아니라고 진단했지만 2, 3개월 전에 그녀를 엄습한 증상은 입덧이 틀림없는 것 같았다. 게다가 지금까지 생리가 없었던 것이다. 틀림없어. 박사님은 나를 안심시키려고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당신 자신도 그 엄청난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애써 부정하려 하시는 거야. 그녀는 박사의 냉정한 태도를 생각하자 갑자기 격심한 증오심이 솟았다. 그와 동시에 자신이 박사의 시를 잉태하고 있음을 의식하자 박사가 너무나 그리워서 견딜 수 없었다. 만약 임신이 틀림없다면 내 몸도 파멸할 것이고 박사님 자신도 파멸이야. 게다가 그녀는 요즘 무라키 부인의 눈에 일종의 질투의 빛이 집요하게 깃들어 있음을 알아차렸다. 부인은 여전히 후사코에게 상냥했고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질투를 하는 기색은 털끝만큼도 없었지만 당사자로서는 부인의 태도가 상냥하면 할수록 무언가 더 강렬한 광선에 노출된 기분이 들었다.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매 앞에 놓인 어린 새처럼 몸이 굳어 상대방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조차 없었다. 그녀가 목덜미에 부드럽고 따뜻한 것이 닿는 것을 느끼며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은 무라키 박사가 뒤에 서서 그녀에게 키스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머, 언제 오셨어요? 그녀는 당황해서 몸가짐을 바로 하고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지금 막 돌아오는 참이야. 실은 이번 실험실을 가마쿠라 쪽으로 옮기기로 해서 말이야. 옆방 정리는 출발 전날 밤에 모두 잠들어 조용해진 후에 했어. 이 당신에게도 내 가족들에게도 비밀이라서 말이지. 신문 기자가 냄새를 맡고 쫓아오면 귀찮을 것 같아서 그랬어. 그래, 짐은 트렁크 하나에 다 정리했어. 지금이 아니면 더 커져서 운반하는 것이 힘들어질 테니까 말이야. 액체가 흔들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했어. 그리고 길이 멀어서 어떨까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무사히 실험실로 옮겼어. 그래서 당신도 내일부터는 그쪽 실험실에서 도와줘야 돼. 가마쿠라 말이야. 난 일주일에 한 번 발육 상태를 살펴보러 가면 된다고. 그쪽에는 할멈을 한 명 붙여줄게. 그리고 당신 일은 그때그때 부탁하게 될 텐데 그쪽 실험실에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자, 그럼 집으로는 좀... 박사는 혼자 떠들면서 상대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사이에 그녀의 두 눈에 번갈아가며 키스를 하고 경쾌하게 실험실을 나갔다. 그 뒤 약 6개월 동안 무라키 박사는 정확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가마쿠라 실험실을 찾았다. 그가 실험실 안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는 겉으로 보아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하지만 실험이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만은 확실했다. 후사코가 마침내 임신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박사는 실험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이야기도 하지 않게 했으며 오직 몸과 마음의 안정에만 신경 쓰도록 했다. 그러나 박사는 가정에서도 선량한 아버지고 남편임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후사코를 포옹한 그 손으로 아이들을 애무했다. 후사코에게 사랑을 속삭인 그 입으로 부인과 담소를 나누었다. 그리고 또 세상에서 그리고 학계에서 박사는 모범적인 신사였다. 박사는 완전한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10월 말의 어느 날 밤, 예민한 청각을 가진 사람이 무라키 박사 별장 부근에 서서 자세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면 박사의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영아의 첫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후사코가 분만을 한 것이다.
그러나 그 사실은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조시가야의 무라키 박사 본가에서 그 부인은 여보, 생리학회 추계대회가 모레라고 했죠? 라며 걱정스럽게 박사에게 물었다. 추계대회 모레야. 박사는 이학자답게 냉정하게 대답했다. 여보, 그때까지 실험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은요, 언젠가 왔던 그 신문 기자가 또 왔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하고 갔어요. 괜찮아. 성공할 거야. 이번에는 대학 측에서 많은 교수들이 당신에게 실문하듯이 많은 질문을 하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대요. 여보, 당신 준비는 단단히 잘 되어 있는 거죠? 100번의 보고보다 한 번의 실물이 증거가 되는 거야. 난 그날 실물을 공개할 생각이야. 어머, 그럼 실험은 벌써 성공한 거네요? 부인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아니야, 아직은 성공하진 못했어. 아직 이틀간 시간이 있잖아. 그때까지는 완전히 성공할 거야. 다음 날 이른 아침, 가마쿠라에 간 박사는 하루 종일 실험실에 틀어박혀 있었다. 옆방에서는 박사가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발소리, 수도에서 물이 쏴하고 나오는 소리, 유리 실험 기구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 등이 희미하게 들렸다. 그리고 약품 냄새도 어렴풋이 느껴졌다. 그 다음 날 드디어 추계대회 당일이 되었다. 평소의 관례를 깨고 모 신문 강당으로 변경된 추계대회 대회장에는 정각 전부터 열기를 띤 청중들이 입추에 여지없이 몰려들었다. 제야학계의 명사, 신문 기자들은 연단 양쪽에 들어서 있다. 오늘 대회는 박사의 보고 연설만으로 독점되어 있어서 사회자의 개회 인사가 끝나자 무라키 박사는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며 연단에 나타났다. 1000명이 넘는 청중의 시선은 일제히 박사에게 쏠렸다. 박사는 의외로 조용한 어조로 실험 결과를 간단히 보고하고 나서 이제 그 영화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뒤쪽에 눈짓을 했다. 한 여자가 탐황색 액체가 든 유리 수반을 가지고 왔다. 안에는 생후 얼마 되지 않은 건강해 보이는 영아가 교묘한 장치에 의해서 지탱되어 물에 잠겨 있었다. 이 아이는 8개월 만에 이 정도로 성장했어요. 액체의 온도와 영양 관계로 자궁 안에서 자랄 때보다 2개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시간을 6개월 정도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 아이는 남자아이인데요. 성의 결정은 태생기에 수술로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지금으로서는 하루에 몇 번씩 제2 무라키에게다가 이렇게 목욕을 시키고 있어요. 그건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한 영향을 염려해서죠. 이제 한 달 정도만 지나면 보통 아이처럼 키울 생각입니다. 박사는 보고가 끝나자 늙은 하녀를 거들어 유리 수반을 안으로 옮겼다. 박수 소리는 한동안 끊이지 않았다. 가마쿠라 별장에서 나이토 후사코는 아침 일찍 갖다 준 우유를 먹고 나서 꾸벅꾸벅 졸며 아기에게 젖을 물린 채 있다가 어느새 완전히 잠이 들었다. 깊으면서도 뭔가 기분 나쁜 잠에서 그녀가 눈을 떴을 때 이미 날은 어두워져 있었다. 아기는 아직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귀여워 죽겠다는 듯이 무심한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무엇인가 포도주 냄새가 나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그것에 별로 마음을 쓰지 않았다. 어머, 일어나셨네요. 너무나 곤히 주무시고 계셔서 점심 식사도 드리질 않았습니다만. 할멈이 저녁을 가져오며 말했다. 와,
잘 잤나 보다. 나이토 후사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이 박사도 그 뒤를 따라 들어와서 아기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박사는 산모와 아이 이마에 번갈아가며 입을 맞췄다. 그와 같은 시각 대학 생리학 교실에서는 시험관을 열심히 만지작거리고 있던 아베 의학사가 혼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이게 뭐야? 제이 무라키액이라는 대단한 이름을 붙여놓고 이건 뭐 그냥 물에다가 포도주를 섞어서 착색만 한 거잖아. 그 다음 날 아침 무라키 박사는 가마쿠라 실험실에서 시체가 되어 발견되었다. 모르핀 자살이었다. 유서가 발견되었는데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나는 도저히 당신과 헤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는 아내와도 헤어질 수가 없었고요. 난 세상과 신사로서 대면을 하고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당신과의 사랑을 영원히 계속할 수단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 조시가야 실험실에서의 생활이었죠. 그러나 당신이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것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더 대담한 제2단계 수단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인조인간 실험이 바로 그것이죠. 어제 당신에게 마취약을 사용해서 잠들게 하고 노파에게 부탁해서 사랑하는 아이를 강연 회장에 데리고 간 겁니다. 회장에서는 어떻게든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만 끝내 제 양심을 속일 수는 없었지요. 세상을 속이고 가정을 속이고 학문을 모독하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조차 속여야 했던 부덕한 내게 남은 길은 죽음뿐입니다. 후사코, 아이를 잘 부탁합니다. 산후 몸조리를 하고 있던 후사코는 박사의 유서를 끌어안고 언제까지고 이부자리에 엎드려 울고 있었다.